자, 291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종류의 정의조건과 해조건이 있죠? 그래서 아까 했지만 조건은 일단 불확실한 것이고 발생을 불확실한 사실을 의존케 하면 정의조건이고 소멸을 불확실한 사실을 의존케 하면 해조건인 거죠. 기억하면 되고. 그다음에 가로 동그라미 한 번에 법정 조건이라고 있는데 그것만 하면 돼요.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다요. 자, 조건이나 기한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붙여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의사표시에 붙여야 되는 건데 법정 조건은 법이 정한 조건이죠. 이것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법률 규정이에요. 그래서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불법 조건. 불법 조건 아까 얘기했죠. 불법 조건이 붙는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예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예요? 전부가 무효다. 그거 하나만 주의하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6번에 기성조건, 불능조건 아까 얘기한 거니까 그거 뒤에 보면 박스 해놨죠?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정지, 해제, 기성, 불능 딱 쓰고 OX만 잘 쳐놓으면 절대로 안 틀려요. 이거 한마디 말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라고 있는데 조건에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는 뭐냐면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가족법상행위죠. 가족법상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근데 이거죠. 야, 너하고 결혼하는데 연봉 3천이라고 떠지면 이혼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애를 입양하면서 전교 10등 밑에서 더면 파양이야. 안 되는 거죠. 한마디 말해서. 그래서 가족법상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당연한 거고 중요한 건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걸 주의해야 돼요. 뭐에는?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 여러분 배웠는데 단독행위가 뭐냐면 하나의 의사표시에서 권리무가 발생하죠. 나 혼자 의사표시를 하면 상대방한테 권리무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 개인 간에는 평등해요? 평등하잖아요. 평등하죠. 근데 단독행위는 내가 혼자 의사표시하면 상대방한테 권리무가 발생하니까 나한테 우월적 지위를 인정해 주는 거란 말이죠. 말해서. 근데 거기다가 조건까지 붙여버리면 상대방을 더더욱 불이익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단독행위는 상대방을 불이익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건을 붙일 수가 없다. 그럼 뒤집으면 불이익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건을 못 붙이니까 이익이 된다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가 되는 거지. 채무 면제, 유리해, 불리해. 채무 면제해 줄게.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죠? 그러면 조건 붙일 수 있다. 취소야, 해제야, 단독행위인데 그럼 불리하니까 조건 못 붙여요. 한마디만 해서 보시면 되죠. 거기 뭐 그냥 오는데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조건에 친하지 않는 법령에서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상대방의 질을 불안정해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컨대 취소, 추인, 해제, 해지, 상계 등의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는데 단독행위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나와 있죠? 그것만 주의하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법률행위 전부 다 뭐다? 무효다. 그래서 조건에 친하지 않은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 붙이면 그 법률행위는 전부 다 무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조건의 성취, 불성취에 가서 1번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시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는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시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죠? 뭔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별게 없어요. 예를 들어보죠. 남편분이 말씀하시길, 부인분이 말씀하시길 시험에 합격하면 뭐 해주겠다? 차 사주겠다 했어요. 그래서 남편분이 시험에 합격하면 차 준다고 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컴퓨터에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우리 2월 달부터 모의고사 보는데 2월 달에 모의고사 봤는데 평균 90점이 나왔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90점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우연히 성적표를 보니까 2월 달에 평균 몇 점이야? 90점이야. 이건 떠질 수가 없는 거야, 한마디. 그쵸? 그러니까 어떡하냐? 밥상이 이게 뭐야? 밥상 엎어요. 그쵸?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청소해. 괴롭혀요. 그래서 매일같이 괴롭혀. 청소해라, 뭐 해라 해가지고 공부를 못해서 내가. 그래가지고 시험 보러 갈 날까지 계속 괴롭혀 나가다가 공부 못해가지고 시험 보는 날 떨어졌어요. 그럼 이때 나는 남편 보고 차 사달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없어?
그게 첫 번째예요. 조건의 성취로 인해서 불이익을 발생하다가 남편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했을 때에는 밥상을 엎었을 때에는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떨어져도 찾아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동그라미 2번은 거꾸로 된 거예요. 자 보세요. 똑같이 생각했는데 차는 갖고 싶은데 공부는 하기 싫어.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만 했어. 성적은 맨날 바닥이야. 시험 보는 날 전에 모여서 와도 20점이야. 난 아는 건지 모르는지 모르겠어 아무것도. 내가 왜 다니는지 몰라. 근데 체면은 있으니까 시험 보러 가야지. 시험 보러 갔어. 근데 이게 웬일이야. 우리 학원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네. 그날따라 눈이 잘 보여. 왜 이렇게 잘 보여? 보니까 다 보여. 그대로 베꼈어. 컨닝했죠? 합격했어요. 절대 그런 일 없겠지만 컨닝해서 합격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때 남편은 차를 사줘야 된다, 안 사줘야 된다? 컨닝해서 합격했죠? 사줘야 돼, 안 사줘야 돼? 이 두 번째 봐봐. 조건의 성취로 해서 이익을 발생하다가 내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에 컨닝해서 시험을 합격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조건을 성취하지 아니한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써있잖아요. 알겠죠? 뭔 얘기인지? 간단하잖아. 1번하고 2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그래서 말이 어렵죠? 근데 이게 풀어보면 별거 없어. 조건의 성취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자 남편이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했을 때는 밥상을 엎었을 때에는 상대방은 조건 성취한 것을 주장할 수가 있다. 조건의 성취로 해서 이익을 발생한 내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해서 조건 성취시킨 경우에 컨닝해서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조건 성취하지 아니한 것을 주장할 수가 있다. 알겠죠? 뭔 얘기인지 보시면 되죠. 이거 풀어보면 간단해요. 이렇게 보면 잘 모르지만 보시면 되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조건부 권리도 권리예요, 아니에요? 권리니까 이것도 처분, 상속, 보전, 담보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남편이 차 사준다 했거든? 받으면 넣어줄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조건부 권리도 처분할 수도 있고 상속할 수도 있고 담보 제공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조건부 권리도 권리야, 아니야? 권리니까 누구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렇다라는 얘기죠. 보시면 되고. 거기 3번 판례가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만 가르쳐 줄게요. 자, 이걸 좀 보자고요. 내가 냉장고를 할부로 샀어요. 할부로. 12개월 할부로 샀어요. 그러면 할부로 사면 그 냉장고는 누구 거예요? 내가 12개월 할부로 샀죠? 냉장고를. 그러면 그 냉장고는 누구 거예요? 소유자가 누구야? 나고, 판 사람은 나한테 매달 돈 달라고 했을 때 채권만 있을 뿐이죠. 한마디로 해서. 그쵸? 원래 그런 거죠. 할부로 샀다고 내 거지, 일단. 무조건. 내가 자동차 할부로 사도 내 거지, 일단. 그 다음에 판 사람은 나한테 채권이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고요. 갑이 을한테 비싼 기계를 팔았어요. 60개월 할부야. 한 달에 1,000만 원씩. 한 달에 1,000만 원씩이고 60개월 할부로 6억이죠?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유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2달 냈는데 얘 파산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얘는 채권자야, 물권자야? 채권자니까 5억 8천만 남았는데 5억 8천은 채권자인데 그러면 이거 6억짜리 기계 6억짜리잖아. 이거 경매 들어가 안 들어가? 얘 거잖아. 경매 들어가죠. 얘 여기서 돈 받아 못 받아? 우선 면제 받아요? 못 받지. 다른 채권자도 안분 비례해서 받아가야 될 거 아니야. 누가 소유자예요? 을이 소유자니까 얘가 파산한 순간 나머지 비쟁이 나오고 얘도 채권자에 불과하니까 전부 다 n분의 1. 그쵸? 안분 비례라고 했잖아요. 채권자끼리는 채권자 뭐라고 했어요? 평등의 원칙. 그래서 파산한 경우에는 가액에 비례해서 분담을 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이거. 그러면 얘 어떻게 돼? 망하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소유권 유보매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소유권 유보부 매매.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하는데 소유권 어떻게 하겠다? 유보하겠다. 내가 여전히 매도인이 여전히 소유권을 갖고 있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즉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고 팔긴 했는데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걸로? 갑한테 있는 걸로 소유권을 유보하고 매매하는 거예요. 그걸 소유권 유보 매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소유권 유보부 매매의 경우에 일단 이 기계는 누구 거예요? 갑 거야, 을 거야? 을 거야, 아니야? 일단 을 거야, 아니야? 아니죠. 을 건 아니죠? 을 건 아니다가 할부금을 다 내면 누구 거예요? 을 거지. 일단 을 것이 아니다. 매수인 것이 아니다가 할부금 완납 하면 누구게 돼버려요? 을게 돼버리죠? 그림이 뭐야 이거? 정의조건. 이거 조건이, 이거 정의조건이죠? 완납할지 완납할지 않을지는 장래 발생이 불확실하니까 조건이고 그림 자체가 정의조건이잖아. 그러니까 동산 소유권 유보면은 할부대금 완납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이다. 그래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이 이제 그런 얘기인데 다 한번 읽어볼까요? 동산의 매매 계약을 3번 판례. 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돼요. 나오죠? 유보돼요.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소위 소유권 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고 다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에는 그 정지 조건이 완성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어떻게 한다? 이전한다. 그러니까 할부 대금을 완납하면 당연히 누구께 돼버리는 거야? 매수인께 돼버리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매수인께 아닌 것이죠. 그게 정지조건부 소유권 유보 이전이라는 거죠. 결국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한 시기 종이 나와 있고 뒷장 보면 종류에서 시기가 있고 종이가 있고 확정기한이 있고 불확정기한이 있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기한 도래전의 효력은 뭐 기한도 기한부 권리도 권리예요 아니에요? 기한부 권리도 권리죠? 똑같아요. 누구도 함부로 침해하면 안 되고 그것도 처분 상속 보존 담보 제공할 수 있다. 뭐 똑같은 얘기 나오는 것이고 자 중요한 건 반가로 5번 기한의 이익이에요. 이 기한의 이익이 누구한테 있느냐는 따져봐야 되는데 따져봐야 돼요. 자 근데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295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2번 맨 위에 기한의 이익이 누구한테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거 어떡한다? 어떻게? 추정한다.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을 어떡한다? 추정한다. 추정한다. 시험에 간주로 나와 이게 가끔씩. 그러니까 용어를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기한은 채무자를 위한 것을 어떡한다? 추정한다. 동시사망은 추정되고 동시사망 추정이라고 했죠? 동시사망 추정 실종 선고는 간주 본다예요. 본다 간주. 그러니까 법조는 그대로 기억해놓으면 안 헷갈리는데 대충 보면 이게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입에다가 이제 붙여놔야 돼요. 기한의 이익은 누굴 위한 거? 채무자를 위한 걸로 추정한다. 딱 해놓으면은 절대 안 틀린다고. 그 간주 나와도. 근데 이게 애매하고 알고 있으면 틀린다고 이게 딱. 자, 그럼 일단 잘 보세요. 기한의 이익이 누구한테 있느냐는 이거 원래 따져봐야 돼요. 따져봐야 되는데 그게 애매모호하면 누굴 위한 거? 채무자를 위한 걸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자, 일단 무상임치부터 보죠. 자, 임치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임치계약이 뭐냐면 물건을 맡아주는 거. 물건 맡기는 계약을 뭐라고 한다? 임치계약이라는 거예요. 물건을 맡아주는 계약을 임치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물건 맡길 수도 있죠. 이거 물건 좀 맡아주세요 할 수 있잖아. 그 물건 맡아줘서 보호해주는 게 임치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어요.
유상임치도 있고 무상임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00원 주면서 맡아주세요 하면 뭐예요? 유상. 그냥 공짜로 맡아주면 무상이에요. 근데 이제 법에 보면 틀린데, 여러분 시험 보면 아닌데, 시험 틀린 게 뭐였냐면, 유상인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으로서 보관해야 되고, 무상인 경우에는 내 물건과 동일한 주임,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 예. 그래서 유상이냐, 무상이냐에 따라가지고, 그 보관하는 방법이 틀려요. 그래서 유상인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무, 즉, 최선을 다해서 잘 보관해야 되고, 무상인 경우에는 내 물건과 동일한 주임무니까, 나 물건 아무 데나 두니까 똑같이 두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여기서 있는 건데. 아무튼 그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맡기는 사람을 임치인이라고 하고, 맡아주는 사람이 수치인이에요. 여러분이 나한테 맡기죠? 내가 수치인, 여러분이 임치인이에요. 임치인이 채권자, 수치인이 채무자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3개월 맡아주기로 했어요. 그쵸? 그럼 3개월의 기간은 갑한테 이익이야, 을한테 이익이야? 무상임치인데, 공짜로 맡아주는 거잖아. 3개월 동안 내가 무조건 맡아주기로 했잖아, 공짜로. 그러면 채권자한테 이익이에요? 채무자한테 이익이에요? 채권자한테 이익이지, 당연히. 공짜로 맡아주는 건데. 그쵸? 그러니까 무상임치의 경우엔 기한은 누구한테, 기한의 이익은 누구한테 하면 채권자한테 있어요. 갑이 을한테 1억을 빌려줬어요. 3개월 동안. 3개월 후에 갚으래요. 무이자야. 누구한테 유리해? 갑이 을한테, 이거 채권자, 채무자. 이건 대주, 차주라고 해요, 얘는 또. 대주, 빌린 사람, 차주. 이렇게 돼요. 대주, 차주라고 하는데. 자, 누구한테 이익이야? 차주. 채무자야, 채권자야? 채무자. 무상임치는 채권자한테 기한의 이익이 있고, 무상임치는 채권자한테 기한의 이익이 있지만, 무상의 소비대차는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어요, 이건. 유상. 1억 빌려줘요. 3개월 동안. 한 달에 이자 100만 원이야. 누구한테 이익이야? 유상이죠? 1억 빌려주고 3개월이죠? 한 달에 이자 100만 원 주기로 했어요. 누구한테 이익이야? 3개월은 누구한테 이익이에요? 둘 다. 둘 다지. 갑은 이자 봐서 좋고. 그쵸? 3개월 동안. 을은 뭐해서? 3개월 동안 돈 써서 좋고. 그쵸? 둘 다 유리해요. 그래서 이때는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있어요. 그래서 기한의 이익이 누구한테냐 이런 식으로 따져보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게 애매모호하면 누굴 위한 거? 채무자를 위한 걸로 어떻게 한다? 추정한다. 입에 붙여놔야 돼요. 채무자를 위한 걸로 추정한다. 그래야 안 틀려요. 그래야 무슨 되죠. 그 다음에 295페이지 보세요. 똥의 3번.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뭐 간단한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어요. 30년 상환이야. 30년 상환. 근데 드디어 됐어. 로또가. 그쵸? 로또가 됐어. 그럼 일시불로 다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내가 돈 빌렸어 친구들한테. 그래서 12월 1일 날 갚기로 했어. 12월 1일 날. 근데 9월 1일 날 미리 갚아도 돼요? 안 돼요? 되지. 그거 내 맘이지. 원래는 12월 1일까지 기한이 있는데 9월 1일 날 미리 갚아도 되죠? 기한에 이거 더한 거 포기한 거예요. 마찬가지. 내가 로또 당첨돼 가지고 원래 30년 동안 한 달에 몇 번씩 갚고 30년 동안 갚아도 되는데 한꺼번에 다 갚아버린 거죠. 갚을 의무 있어 없어 지금? 지금 현재 갚을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내가 갚아버린 거잖아. 기한에 이거 더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기한에 이거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아이고 돈 생겼으니까 다 갚을래요 한다는 거죠. 그럼 은행에서 네 알겠습니다 받겠습니다 해요. 뭐 달라고 그래? 하진 않죠. 뭐 달라고 하는 거 있잖아. 뭐 중도상환수로 달라고 하잖아. 왜냐하면 은행도 30년 동안 이자 받을 수 있었어 없었어? 있었는데 다 갚아버리면 이자를 못 받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기한에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는데 상대방의 권리를 해야지는 못한다고 돼 있죠. 은행은 중도상환수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내가 미리 갚을 수는 있지만 대신 은행은 그러면 30년 동안 이자받도 못 받으니까 나보고 중도상환수를 요구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보시면 되고. 그 정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는 좀 어려운 얘기니까 지금은 보지 말고. 여기가 기한의 상식이 아니에요. 기한의 상식. 여기까지 보고 해야 돼. 판례는 좀 어려운 얘기니까 이번에 안 볼 거예요. 기한의 이익 상식. 자, 우리가 기한의 상식 사유는 우리 민법에는 388조에 2개가 있고 타산법이 하나 있는데 첫째는 이제 채무자가 나오지만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 때문에 채무자가 뭐가 있어요? 목적물을 멸시로 해서 감소시킬 때 그거 있는데 뭔 얘기냐면 이거죠. 봐봐요. 갑소의 건물에 을이 1억을 빌려주고, 자, 을이 갑한테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근데 얘를 뭘 믿고 빌려줘? 그렇잖아요. 1억 빌려주잖아. 그럼 얘를 뭘 믿고 빌려줘? 그러니까 너 건물 있잖아. 그럼 거기다 저당권 설정하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하기로 했어요. 그럼 얘는 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줘야 돼요, 말아요. 자, 3년 동안 1억 빌려, 3년 3년에 감독을 하고 1억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하기로 계약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당권 설정에 서류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죠? 안 줘. 안 줘. 그럼 3년 동안 기다려. 당장 달라고 그래. 당장 달라고 해야죠. 원래는 3년이라는 기한의 이익이 있었죠? 기한이 있었는데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장 돈 갚으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즉시 변제 청구권이라고 해요. 당장 기한의 이익은 상실되고 당장 돈 갚으라고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다. 두 번째 보세요. 자, 1억 빌려줬죠? 자, 봐봐요. 1억 빌려줬어요.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도 했어요. 문제 없죠? 근데 불과 1년밖에 안 되는데 갑이 건물을 부시네? 건물을 철거하네? 그럼 담보 어떻게 돼요? 썩어 버리죠? 기다릴까? 달라고 할까? 달라고 해야지. 기한의 상실.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담보 가치를 손상, 감소, 멸시키면 기한액은 상실되고 당장 돈 갚으라고 즉시 변제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민법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파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갑이 파산했어. 기다려 뛰어가. 뛰어가야지. 파산해도 기한액 상실이에요. 그거 나오죠? 295페이지 보면 기한액 상실에서 보면 동그라미 2번.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시케 한 때, 채무자가 담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무자가 파산한 때에는 기한액이 어떻게 한다? 상실하고 밑에 보면 즉시 변제 청구권이라고 써 있죠? 그걸 기억하면 되는 거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기간을 보자. 기간. 자, 기간이 뭐냐면 기간은 시간의 흐름을 얘기해요. 시간의 흐름을 기간이라고 해요. 우리가 민법에 보면 뭐가 있냐면 민법에 보면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일주일 전에 발해라고 되어 있어요. 발하라고. 그렇죠? 그럼 일주일 계산해야 돼, 말아야 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여러분한테 돈 빌려주고 5일 내에 갚아라라고 할 수 있죠. 그럼 5일이 언제까지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시간의 흐름을 기간이라고 해요. 기한하고 기간하고는 틀려요. 기한과 기간은 다른 거예요. 기한은 용태의 사건이에요. 기한. 용태의 사건이야. 기한. 용태지. 아까 뭐라 했어요? 조건이나 기한은 종된 규율, 종된 뭐예요? 의사표시. 근데 용태 사건 얘기 안 했나? 안 했어요? 안 했구나. 왜 안 했지 내가? 사람의 정신작용과 관계되는 건 용태예요. 내 머릿속에 생각이 있죠? 사람의 정신작용과 관계되는 건 용태고 사람의 정신작용과 관계없는 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내 차를 300에 팔겠어요. 뭐예요? 용태. 내가 지나가다 차에 쳤어요. 뭐예요? 사건. 그렇죠. 나 의사와 관계없잖아. 내가 자해 공갈도 아니야. 칠 리가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기간은 지금 배우는 기간은 사건의 용태야. 기간. 시간의 흐름이죠. 사건이지. 내 머릿속에서 관련이 없잖아. 내 머릿속에서 시간 흘러라 이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간은 사건이고요. 기한은 용태예요. 종된 규율, 종된 의사표시라고 했잖아. 아까. 기한은.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무튼 기간이란 일단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민법에 기간, 자, 여러분들 보면은 뭐 관리비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기간 계산할 필요가 있잖아요. 전부 다. 그 기간을 계산할 때는 우리 민법에 규정이 있어요. 기간 계산에 관해서 우리 민법에 규정이 있고 민법에 있는 규정은 우리 법 전체에 다 적용돼요. 공법관계건 사법관계건 다 적용돼요. 우리나라에서. 다 똑같이 이 규정을 적용해요. 근데 뭐 당사자에 특이하게 해서 당사자 의사표시에 배제할 수도 있긴 있지만 원칙은 여기 있는 규정이 돼요. 적용이 돼요. 자,
그럼 기간 계산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자연적 계산 방법도 있고 역법적 계산 방법도 있어요.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서 자연적 계산 방법이 있고 역법적 계산 방법이 있는데 자연적 계산 방법은 뭐냐면 말 그대로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5일이면 뭐 24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적 계산 방법은 정확한데요. 일단 정확해요. 딱딱 떨어지니까. 근데 계산이 불편해. 역법적 계산법은 말 그대로 여객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달이나 주나 월이나 연으로 계산하는 건데 이건 부정확해요. 근데 계산은 한다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단기간에 걸치는 거. 시, 분, 초. 단기간에 걸치는 경우는 뭐라 하면 자연적 계산법을 쓰고 장기간에 걸치는 거. 일, 주, 월, 연의 경우에는 역법적 계산법을 써버려요. 역법적 계산법이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게 한 달이 30일일 수도 있고 31일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아요. 역법적 계산법은. 근데 그 계산하기 편해요. 한마디 말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단기간에 걸치는 경우에는 자연적 계산, 장기간에 걸치는 경우에는 역법적 계산법을 써요. 일반적으로. 자, 일단 좀 보자고요. 296페이지에 오면 기간의 의.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 사이에 계속된 시간의 개념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그 밑에 줄, 민법은 하고,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에 규정해 간다고 규정하겠다. 따라서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은 사법관계는 물론이고 공법관계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임의 규정을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민법에 있는 규정은 공법관계, 사법관계 다 적용되는데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배제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임의 규정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 155조가 있고, 그 다음에 156조, 기간의 계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할 때는 어떻게 한다? 즉시 계산한다. 자, 중요한 건 지금부터 157조부터 보세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할 때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자, 지금부터 기간 계산 한번 가르쳐줄게요. 기간의 계산, 역법적 계산, 기간 계산의 대원칙은 뭐냐면 초일 불산입이에요. 첫날은 산입하지 않는다요. 자, 그럼 생각해보자. 7월 1일 날 10시에 요 앞에서 주차 위반 스티커가 붙었어요. 주차 위반 스티커가. 그리고 보니까 당신은 불만 있으면 5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세요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며칠까지 이의를 제기해야 돼? 몇 시까지 이의를 제기해야 되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언제까지 해야 돼? 기간을 계산하는데 7월 1일 날 붙었죠? 그리고 며칠 내에? 5일 내라고 했어요. 그럼 언제까지 해야 돼? 그쵸? 7월 1일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2, 3, 4, 5, 6. 6일이죠? 7월 6일 몇 시? 24시. 끝난 시점. 다시 말해 7월 7일 0시죠. 똑같은 거죠. 7월 6일 24시까지 일을 제기해야 돼. 기간의 말을 종료하니까. 알겠죠? 뭔 얘기?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일 불사집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초일 불사집인데 연령 계산하고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초일을 산입해줘요. 그래서 원래는 초일 불사집인데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연령 계산은 초일 산입해줘요. 거기 나와 있는데 다시 보세요. 157조. 초일 산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그러나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는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은 어떻게 한다? 산입한다. 나와 있죠. 초일 불사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59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할 때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어떻게 한다? 만료한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까 7월 1일 10시에 붙었잖아요. 그러면 7월 2일, 7월 1일은 빼고 7월 2일부터 계산하잖아. 그럼 말일이 7월 6일이죠. 7월 6일이 끝나는 시점에 끝난다 이런 거예요. 7월 6일 24시에. 그러니까 7월 1일 날 10시에 붙던 12시에 붙던 1시에 붙던 간에 5일이라고 해서 다 기간은 어떻게 돼? 똑같아요. 이때까지 다. 시간은 상관없이. 초일 뭐예요? 불산입이니까 10시에 붙었건 14시에 붙었건 17시에 붙었건 간에 말일은 다 똑같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 초일은 어떻게 한다? 산입하지 않는다니까. 자,
그 다음 잘 봐요. 160조. 역에 의한 계산이랑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는 역에서 계산하고 2항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에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에 뭘로?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여기 있죠? 자, 지금 잘 보세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기간 계산할 때는요, 무조건 기산일부터 잡아야 돼요. 기산일을 안 잡으면 틀리기 딱 좋아요. 자, 보세요. 7월 3일 10시에 돈 빌려줬어요. 그리고 3개월 내에 갚으래요. 7월 3일 10시에 돈 빌려주고 몇 시까지, 언제까지 갚아? 3개월 내에 갚으래요. 그럼 얘는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될까요? 그냥 생각하면 안 돼. 기산일부터 잡아야 돼요. 기산일이 뭐냐면 초일 부산일이죠. 초일은 계산하지 않는다면서. 그럼 시작한 날이 언제야? 7월 4일. 이게 기산일이에요. 이게 기산일이야. 그럼 1월부터 몇 개월? 3개월이면 10월 4일이잖아. 4일이잖아요. 4일에 뭘로? 전일로 완료한다 했잖아. 7월 4일에 전일로 완료하잖아. 그러니까 10월 며칠? 3일 24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7월 3일 10시에 돈 빌려주고 3개월 내에 갚으라고 했으면 기산일이 언제야? 7월 4일이고 그럼 3개월이면 10월 4일이니까 10월 4일의 전날로 완료한다 했죠.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 전날로 완료했으니까 10월 3일 24시가 된다고요. 알겠죠? 뭔 얘기인지? 응? 되게 쉽네. 3일이면 3일이니까 되게 쉽네. 이제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보여줄게요, 지금부터. 2월 28일 10시에 돈 빌리고 1개월 후에 갚으라고 했어요. 언제 갚아야 돼? 한 달 후에 갚으래요. 언제 갚아야 돼? 응? 3월. 똑똑해요. 정답이야. 2월 28일 10시죠. 그러면 자, 이거부터 해볼까요? 2월 27일부터 해보자, 일단. 2월 27일 10시에 돈 빌렸어요. 한 달 후에 갚으래요. 그럼 언제까지 갚아야 돼요? 3월 27일 24시가 돼요. 왜냐면 기산일 28일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날에 3월 27일 24일이 되겠죠. 근데 2월 28일 10시에 돈 빌려주고 한 달 내에 갚으라고 그러죠? 그럼 언제까지 갚아야 돼? 3월 31일이에요. 왜냐면 2월 28일이니까 기산일이 언제야? 3월 1일이거든. 3월 1일이고 한 달이면 며칠이에요? 4월 1일. 4월 뒤에 전날이니까 3월 31일이 돼버려요, 이거. 하루 차이인데 날짜가 4일 차이가 나버려, 이거. 그러니까 기산일을 안 잡으면 아무 생각 없이 해버려요. 2월 28일 10시? 그럼 3월 28일 24시. 그럼 가는 거야,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자, 그럼 이거 해볼까요? 1월 29일 10시에 돈 빌렸어요. 한 달 내에 갚으래요. 언제까지 갚아야 돼? 1월 29일, 30일로 하자 그래. 29일로 보면 30일로 하자고 해줄게요. 1월 30일 10시에 돈 빌렸어요. 그리고 한 달 내에 갚으래요. 언제까지 갚아야 돼? 한 달 내에 갚으래요. 언제까지? 기산일이 언제야? 1월 31일. 2월 1일 아니지. 1월 31일이지. 1월 30일까지 있으니까. 그쵸? 그럼 2월 30일 24시잖아. 근데 2월 30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그달의 말일은 2월 28일. 6년이면 29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2월 28일 24시가 돼버려요. 해당한 날이 없으면 그달의 말일 그대로 나오면 돼. 3항. 160조 3항을 보세요. 163항 보면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을 때는 그 월에 뭘로?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계산 잘해야 돼요. 기산일 안 잡으면 틀려요, 딱. 자, 그럼 이거 볼까요? 6월 30일 10시에 돈 빌려줬어요. 그리고 두 달 내에 갚으래요. 언제까지 갚아야 돼?
며칠? 8월 31일까지 있어요. 8월달은 31일까지 있어요. 8월 31일이에요. 왜냐면 6월 30일이라 했으니까 기산일이 언제야? 7월 1일이거든. 7월 1일이니까 두 달이니까 9월 1일이고 9월 1일의 전날이니까 8월 31일 24시가 돼버려요. 알겠죠? 원형인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계산할 때. 그래서 기산일을 안 잡으면 이게 틀리기 딱 좋아요. 이게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돼요. 기산일 잡고 가야지 안 가면 틀려요. 그 다음에 아까 연령 계산하고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일을 선입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80년 5월 2일 23시에 태어난 아이는 언제 성령이 될까요? 5월 2일 23시에 태어났어요. 밤 11시에. 얘는 성령이 되는 것은 언제예요? 20살에 19살. 만 19세. 성년자 만 19세죠? 언제? 99년 5월 2일 0시. 1일이 아니라 2일.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면 5월 3일 0시가 돼버려요. 5월 3일. 19이 달해야 되거든. 19이 달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초일을 만약에 산입 안 하잖아요. 그러면 5월 2일은 제외되잖아. 그럼 5월 3일부터 해가지고 5월 2일 24시가 돼야만 성년이라고 얘는. 5월 24일이니까 하지 말로 5월 3일 0시라고 이거는. 초일 산입해주면. 하지 말하면. 근데 연령계에서는 무조건 초일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산입한다고 했으니까 5월 2일에 태어났으면 5월 2일 0시. 이때 아니면 5월 1일 24시 똑같은 시험이죠? 이때 성년이 되는 거예요 얘는. 여러분들은 법적으로 내 생일날 0시가 되면 무조건 한 달 더 먹는 거예요. 법적으로 한마디로 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날 선거 있다고 생각해봐. 선거. 투표권 있느냐 없느냐 차이 나는 거지. 알겠죠? 뭔 얘기인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라고 했어요?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문제 이렇게 된다 옛날에 보면. 보세요. 자, 첫 번째. 오늘 7월 1일부터 5일. 언제까지야? 오늘 7월 1일부터 5일간. 언제까지예요? 7월 7월 1일부터 오늘이잖아. 오늘이 7월 1일이야. 그 오늘부터 5일간이라고 했잖아. 그 오늘은 제외해야 돼 보자. 초일 불사집이잖아. 초일 불사집. 그러니까 5월 1일은 7월 1일은 빼야죠. 2, 3, 4, 5, 6. 7월 6일 24시가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라 했어? 여기는 오는. 그럼 7월 1일이 아직 됐다는 거 안 됐다는 거야? 오는 7월 1일이라고 했으니까 아직 7월 1일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 그럼 7월 1일 몇 시부터야? 0시부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산입해줘야 돼 말아야 돼? 0시부터면 산입해야 돼 말아야 돼? 산입해야지. 그러니까 1, 2, 3, 4, 5가 돼요. 7월 5일 24시.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고 오늘은 틀려요. 오는이라고 했으면 아직 안 됐잖아. 그리고 오는 7월 1일이라고 했으니까 아직 7월 1일이 안 됐으니까 7월 1일 0시부터 하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이때는 초일 산입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초일 산입해줄 필요가 없고 한마디로 초일 불사집 원칙이니까. 알겠죠? 뭔 얘기인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요즘에 잘 안 나오는데 옛날에 많이 나왔어. 1월 10일 날 사원총회 한대요. 사단법인에 사원총회 한대.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일주일 전에 발하라고 돼 있거든요. 일주일 전에 발.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1월 10일 10시에 사원총회 한대. 그럼 역산을 해야지. 이제 거꾸로 가는 거야. 이제 역산이 되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 1월 10일은 일단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로 1월 10일은 제외겠죠. 그럼 어떻게 돼? 9, 8, 7, 6, 5, 4, 3. 3일 되기 전에 해야겠네? 전이라고 했으니까 3일 전에 해야지. 그러니까 어디야? 1월 2일 몇 시?
24시까지 뭘 해야 돼? 도달해야 돼? 발해야 돼? 발. 그냥 팔 빼면 돼, 그냥. 역사할 때게 날짜에다 더하기 하나 해가지고 빼면 돼요, 그냥 솔직히. 알겠죠? 그래서 1월 2, 24시까지 발. 옛날에 이거 많이 나왔거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때 하는데, 뭐 1월 2, 24시까지 도달, 발신, 뭐 1월 2일, 뭐 3일, 뭐 24시까지 뭐 나와요, 맨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산할 때게. 알겠죠? 뭔 얘기인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 계산할 때는 그렇게 계산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참고인데, 다 아는 얘기인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일 수 있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그러면 여러분 카드값 내보면 알잖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때 그날 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고 언제 나가? 다음날 나가죠?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공휴일. 이때 공휴일은 임시 공휴일도 포함해요. 뭐 지방선거일, 뭐 대통령 선거일 이거 있잖아. 국회의원 선거일. 그것도 포함해서 그 다음날로 연장이 돼. 이 길로 연장이 되게 돼 있어요. 거기 맨 밑에 있죠. 296페이지 맨 밑에 161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그 이 길로 어떻게 한다? 만료한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1월 30일이 토요일이라면 1월 30일이 토요일이죠? 그럼 1월 31일은 일요일 되고 2월 1일 날 내면 되는 거죠. 마지막에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거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옆에 보면 297페이지에 보면 역법적 계산법 해가지고 의 나오고 기산점 해가지고 나오는데 기간을 일주, 월 또는 연호 정할 때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초일 불산입. 두 번째, 그러나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와 연령 계산은 초일을 어떻게 한다? 산입한다. 그래서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하고 연령 계산은 초일을 산입하게 돼 있어요. 형기는 산입해 줄까 안 해줄까? 교도소 갔을 때게. 징역 5년 먹었어요. 그러면 교도소 간 첫날은 산입할까 안 할까? 어? 불산입하면 안 되겠죠. 하루만 더 있으면 되겠어. 산입해줘요, 그건. 그건 어쩌요, 한마디로. 군대도 똑같아요. 군대도 그래야지. 산입해줘야지. 불리하잖아. 하루가 또 빨리, 하루가 어딘데. 그죠? 보시면 되죠. 군대 갔다 오셨잖아. 하루가 어딘데. 나는 군대 제대할 때게 그날, 우리가 1200고지인데, 1200고지인데, 12시에 제대 신고했거든요. 14일에 제대했으니까 15일날 광복절, 원래 15일 제대인데, 15일이 광복절이잖아. 그래서 14일날 제대했다고. 제대하는데, 12시에 제대 신고하고서 이제 12시에 제대 신고했거든요. 근데 차가 없어가지고 5시까지 기다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걸어갔어요. 산을 걸어 내려왔어. 처음으로. 단 1분이라도 더 있고 싶지 않아가지고. 2시간 걸어 내려왔네, 그때. 군대 갔는데, 그럼 불리하잖아. 산입해줘야 돼, 말아야 돼. 해줘야지, 그거 당연히. 보시면 되죠. 그럼 나 월요일날 더 제대하라고 나보고? 절대 못하지, 그건. 보시면 되죠. 전날 나가야지. 보시면 되죠. 군대 안 갔다 오셨나 봐. 절대 못하는 건데, 그건. 보시면 되죠. 자, 아무튼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기간의 역사는 아까 얘기한 그 얘기니까 한번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기간 계산하는 방법은 요게 근래에는 잘 안 나왔어요. 요 몇 년 동안 잘 안 나왔어요. 왜냐면 이제 그 문제가 60%, 민총이 90%일 때가 잘 나왔는데 요즘에는 좀 뜸하게 나와요.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오면 틀릴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일단 기간 계산에서는 단기간에 걸치는 계산은 자연적 계산, 그 다음에 장기간에 걸치는 역법적 계산한다. 뭐 역법적 계산 보면 잘 하면 돼요. 원칙은 나 뭐예요? 원칙은 초일부산. 초일부산이고 기산일을 잘 잡아야 돼요. 무조건. 기산일 안 잡으면 단순히 머릿속에 생각하면 다 틀리게 돼 있어. 이거 다 틀리게 돼 있어. 기산일을 잡아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에 전일로 만료한다는 거. 전일로 만료한다. 그렇게 계산해야지 아니면 다 틀리게 돼 있는 거 이게. 마찬가지잖아요. 3월 30일. 3월 30일. 2월 28일 하자. 28일. 10시에 돈 물려주고 2달 내에 갚으래요. 언제까지 갚아야 돼? 2월 28일 10시에 돈 빌려주고 2달 내에 갚으래. 언제까지 갚아야 돼? 2달. 3월 1일이 기산점. 그러면 2달이면 5월 1일. 전날이니까 4월 30일 24시. 알겠죠? 그건 이제 그 29일 있다고 나오겠죠, 문제. 29일 있다가 나올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윤년이에요, 나올 거예요, 아마. 윤년 있는 거는 올림픽 하는 애가 윤년이잖아. 동계올림픽 말고 하계올림픽. 하계올림픽 하는 애가 윤년이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거죠. 88년부터 계산하면 되겠죠. 88년, 92년, 96년 이렇게 되니까. 자,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되죠. 그 정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소멸시효가 나오는데 소멸시효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일단 중요한 거 많이 배웠어요.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취소권자 많이 나오는데 아까 이제 폭력은 일단 무효인데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된다는 거. 추인은 할 수 없죠. 추인은 할 수 없는데 전환이 인정된다는 거 그거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취소권자가 이제 제한력자, 사기, 강박이라 표시한 자, 대리인, 승계 이렇게 돼 있는데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은 별도의 수권회가 있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승계는 특정 승계인의 경우에는 취소권만의 승계를 인정되지 않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권리 의무의 승계를 얘기한다는 걸 주의해야 돼요. 그다음에 아까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어떻게 한다면 종료된 후에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법정 추인을 잘 물어봐요. 법정 추인도 추인이기 때문에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되는데 이때 이호하고 이행에 청구하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의무의 양도는 취소권자가 했을 때만 법정 추인이고 상대방이 하면 법정 추인이 아니라는 거 그거 주의해야 돼요. 그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오거든 그거. 그 다음에 취소권 행사 기간은 언제부터 3년? 언제까지 취소권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언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에 의한 날부터 10년이에요. 둘 중에 하나 지나면 끝이에요. 근데 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고 나오기도 하지만 그게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날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강박에서 벗어난 날, 사기당한 걸 안 날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다 똑같은 말이니까 똑같은 사람 되는 거죠. 그거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조건과 기한에서는 아까 이거 정지, 해제, 기성, 불능 이거 맨날 나오거든. 그래서 OOXX 딱 치면 절대 안 틀려. 이건 틀릴 일이 없어요. 시험에 그대로 내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면 매년 나와요. 거의 이거. 조건기한에서 매년 나오는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한 문제씩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게 이제 불법 조건이 붙으면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법령이 전부가 다 무효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판례 같은 거 물을 때 아까 그거 뭐야. 부적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하는 증역이야. 부적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하는 증역이야. 그건 종료만 보면 안 된다고 했죠? 그것은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라는 거. 그 다음에 시험에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소유권 유보매매는 정지 조건이라는 거. 소유권 유보매매는 뭐예요? 정지 조건이라는 거. 그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한마디로 해서.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소멸시효부터 보도록 하죠. 예.